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9일까지 하루 연장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풀이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합의가 잘 되고 있다면서 SNS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한 대로 합의가 잘 진행될 시에 우리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전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무역 협상이요 8일로 마지막 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9일까지 하루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입장차가 좁혀졌기 때문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때문일까요? 간밤에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1% 넘게 급등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고요. 반면에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갈등이 계속적으로 극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처럼 하나된 의견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영국의 경제에는 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중국 기업들이요 해외 M&A 규모가 급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특히 애초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미국 기업 인수 소식이 계속적으로 미뤄졌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무역 갈등에 의한 피해 일환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현재는 무역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위안화 가치가 오르는 것을 보면 긍정 신호를 읽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슈를 보시고요. 무역 협상에 대한 전말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인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중지불 공격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지불 공격 의혹이 무엇이지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관련 소식 해석을 해보고요. 혹시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매매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토큰으로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토큰과 주식이 이렇게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증폭될 수 있겠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요, 양국의 입장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무역 협상이 하루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죠. 어제 장중에는 어제 저희 우리나라 장중에 좀 이런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는 오히려 반대 내용이 나왔다가 미국장 가니까 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아쉽죠. 어제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밀렸는데 특별히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 시한이 다가오는데 특별하게 결론이 안 나오니까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제 시장이 좀 무너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 조금 더 잘 되고 있어서 지금 하루 더 연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제프리 레거시 뉴욕부 부대표하고 저는 중국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 각각 이끄는 이제 양국 차관급 실무 대표단이 원래는 7일, 8일 이렇게 이틀 동안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9일까지 시간을 좀 늦었다. 이거는 뭔가, 되고 있기 때문에 9일까지 밀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원버그 미 에너지 차관보 같은 경우는 기자들한테 협상이 잘 진행됐다라고 하면서 내일까지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내일까지 가는 걸로 이제 자꾸 얘기가 나왔는데, 다만 이제 협상이 하루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왜 늘어났냐, 도대체 잘 되고 있는 거냐,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도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이유에서는 노코멘트를 했습니다. 노코멘트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으로 이제 8일날 트위터에다가 이제 뭐라고 남겼냐면 중국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보고를 받았겠죠.
이제 미국 차장급 회담 협의에서 이제 누군가 이제 뭐 트럼프 총한테 보고를 했겠죠, 또 관련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좀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까지 딱 하게 되면서 분위기상으로는 일단은 뭔가 하루가 좀 더 필요한 거죠. 이제 얼마나 결과를 현재 내려고 지금까지 거의 다 왔는데, 이게 너무 이제 딱 날짜대로 끝내면 이제 그 결과가 안 났고, 이 다음에 이제 장관급 회담으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루 더 연장을 한다는 건 분명히 뭔가 좋은 징조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처음에는 이제 살짝 비관적이었어요. 비관적이었는데, 사실 어제 장중만 해도, 우리나라 장중만 해도 비관적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하락의 단초를 만들었던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쪽 넘어가면서 이제 좀 괜찮아졌다. 물론 우리나라 장이 오늘 좀 그거 대비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아마 이 재료를 지금 다 반영하지 못했어요. 다 반영하지 못해가지고 아마 중국 증시도 이 부분 때문에 이 재료를 좀 반영하면은 조금 소폭도 좀 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겠네요. 네,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더 연장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진전된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합의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중국 시간에 글로벌 슈퍼스타 중국 시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걸로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쟁점사항들이 있는데, 이 쟁점사항 중에 가장 최고의 쟁점사항은 역시 아무래도 지적재산권 문제, 이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는 사실 중국이 어느 정도 양보하겠다라고 좀 이미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몇 가지 이제 양보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어요. 뭐 특히 중국이 절대 양보 못하는 건 뭐냐면 양안 관계, 대만을 가지고 흔드는 거, 이 부분을 절대로 중국은 양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약간 수용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용했다기보다는 미국이 이제 대만을 좀 너무 이제 대만 편을 많이 안 들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대만에서 등 돌린다 이럴 수는 없고요, 미국이. 근데 양안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원래 원칙적인 합의랑은 다시 한번 또 뭐 이해해주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가 좀 해결이 약간 좁혀졌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베이징 기사에서 이제 뭐라나면 미국과 중국이 입장차가 좁혀졌다고 보도가 되면서, 특히 이제 미국 물건하고 서비스 구매 이런 이슈에서 진전을 좀 이룬 것으로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내용은 나온 게 없는데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좀 진전이 있지 않았겠냐. 그 차관급 회담에 이어서 이달 말에 장관급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했고요. 양국 무역회담에 대한 이제 이런 기대가 이제 증시에 좀 반영이 됐죠. 반영이 돼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많이 좀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 다우존스 상승평균지수 같은 경우가 32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 많이 심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미중 대표단이 직접 마주 앉아서 협상에 나선 것이 이제 12월 1일,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까지서 이제 만났었죠. 만났는데, 그때가 이제 G20 때문에 만났는데, G20 때문에 만난 것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하기로 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미뤄왔고, 그 90일 내에서 이제 뭐 서로 또 뭐 화웨이 사태도 있었고 막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창급 회담하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90일간 추가 관세 중지하면서 사실상 휴전 상태인데, 이번 협상 첫 협상이 상당히 출발이었다. 아직 90일간의 시간은 있지만 조기에 좀 빨리 끝낼 가능성도 있지 않나. 90일까지 다 채우지 않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글로벌 증시적으로 상당히 또 안정세를 볼 수 있는 좋은 얘기다. 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이 나올 겁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평가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중국이 얼마큼 양보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봐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보여주고, 이게 과연 또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장관급 회담으로 넘어가느냐, 장관급 회담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느냐. 그게 이제 이달 말 다보스 포럼에서
CB 주석을 직접 안 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왕岐산 부주석 만나느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고, 마지막으로 관전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가 전쟁이 좀 완화되면 될수록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어제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제 중국으로 갔죠. 중국으로 가면서 분명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고 그걸 미국이 알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협상을 무역적인 협상이 계속 진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연계될 수 있고 충분히. 중국에서 분명히 북한 카드를 또 같이 꺼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 이 부분까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험난한 길에 연속에 놓여 있습니다. 노딜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라요. 아예 합의가 좀 안 되면서 질질 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영국의 브렉시트는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유럽, EU 쪽 보면 지금 답이 안 나오는데, 브렉시트 보면요. 아니, 시청자분들이, 아니, 브렉시트 하고 한번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브렉시트 투표를 한 지도 꽤 오래됐어요.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잘. 근데, 꽤 오래됐는데, 브렉시트가 결정이 나고 나서, 이제 브렉시트를 하려고, 이제, EU에서 탈퇴하려고, 계속, 이제, 영국하고, EU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협상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EU 입장에서는 너네 나간다며. 나가, 그러면. 나가, 아무것도 가져가면 나가. 나가기만 해. 이거거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가긴 할 건데 우리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좀 줘. 이런 거거든요. 무역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EU에서 나가는데 혜택을 좀 받고 싶어. 이유가 들어질 이유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들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걸 들어줘야 되냐라는 걸로 서로 이제 계속 브렉시트 계속 지금 이걸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금 14일, 15일에 이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서 의회 승인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 승인 투표도 지금 미루려고 난리예요. 이 승인 투표마저도 지금 또 미루자. 지난번 한번 미뤘어요. 한번 미뤘는데 한번 또 미루자.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거를 이제 브렉시트 합의안, 영국의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두고 왔어요. EU랑 이렇게 해서 브렉시트 하려고 한다. 합의안 두고 왔는데 원래 브렉시트 하자는 쪽에서는 이거는 너무 이거가 이렇게는 브렉시트 못한다. 그리고 하지 말자는 입장에서도 아니 이거 가지고 브렉시트 어떻게 하냐. 영국 메이 총리가 사실은 브렉시트 하자고 해서 총리가 됐는데 지금 여당, 야당 다 지금 브렉시트 관련한 내용에 불만이 많아요. 근데 이게 참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나간다면 지가 그냥 알아서 나가면 되는 거지. 뭐 더 챙겨가려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영국이.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나간다고 이렇게 나 나갈 거야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나가기 전에 계속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사례를 집에 한 가정에서 이제 있는데 아들이나 딸이 나 집 나갈 거야 하면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나가라. 그래 너 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국 아들이나 딸이 집은 나갈 건데 돈을 좀 주고 여기 밥은 내가 정기적으로 와서 먹을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어이가 없는 거고 영국 내에서는 이 내용 가지고 어떻게든 최대한 이득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막상 브렉시트 하자고 당선된 영국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여당 입장에서도 이 정도보다 더 우리 많이 받아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브렉시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브렉시트 생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영국은 브렉시트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영국 국민들이 속았어요. 그냥 여당한테 그냥 속아가지고 그냥 투표한 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브렉시트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죠. 한마디로 그냥 정권 잡기에서 그냥 이거 포퓰리즘적으로 써먹은 거예요. 거기에 농락당한 거죠. 한마디로 영국 국민들이. 농락당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참
영국은 참 성숙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건 영국의 문제입니다. 영국의 국민들의 문제고, 영국 국민들이 정말 수준 낮은 그 포퓰리즘에 당한 거죠. 그리고 수준 낮은 거예요, 영국 국민들이. 네, 그리고 승인 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브렉시트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인데, EU 잔류파와, 의회 강경파들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영국 하원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이제, 재정법 수정안을 찬성 303표 정도 나왔고요. 반대가 296표로 재정법이 통과가 됐는데, 결국 이 노딜 브렉시트를 준비하려면 정부의 지출 권한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또 제한하는 법이 통과되고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브렉시트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노딜 브렉시트 이후 이제 경제 안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아예 노딜 브렉시트를 추진 못하게 막고 있다. 또 영국 의회에서는 또. 그래서 이제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가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예를 들어서 영국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에서 또 부결되면 결국 또 이 상태에 질질 끌고 갔다가 이유가 그래 너네랑 협상 안 해. 노딜 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마 영국에서 큰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우선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진행이 되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은 7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50를 넘어섰거든요. 오늘의 매매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크루드 오일입니다. 일단 크루드 오일 보시면 현재 장이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또 지금 바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가 6,600선 가까이 왔습니다. 6,600선 근처까지 드디어 오기 시작하는데 아직 6,600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잠깐 지금 나스닥은요. 네,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또 오늘 소폭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추세 흐름을 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49.250 이제 52.25 20 라인이죠. 52.20 라인까지는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49.50까지는 안착을 한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안착을 했고 오늘 여부가 여기 시가에서 위로 출발이냐 아래 출발이냐인데 오늘 안착을 했어요. 안착해서 지금 현재 50.34 기록 중에 있는데 49.50에 올라선다라는 부분은 안착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착을 하게 되면 52.20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 그 다음 그 위에가 이제 문제예요. 그 위에가 이제 저항이 좀 두텁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매수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다. 드디어 이제 매수 플레이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밀렸을 경우에도 49.50에서는 매수가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밀렸을 경우에도 충분히 매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만 80.50을 깨버리는 경우에도 저는 추가적인 매도를 바라본다기보다는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매수 대기하는 게 더 낫다. 차라리 40.10 부분에서 매수 대기하는 게 차라리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크루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계속 호재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 호재가 영원하지 않는데 일단 그래도 상승세가 1차 반등의 목표치라고 볼 수 있는 게 50.50이거든요. 여기 라인이 워낙 저항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V자로 뚫고 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까지는 목표치까지는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매수 플레이를 좀 하시면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 나스닥도 현재 나스닥 선물이 상승 출발하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 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 9시부터 중국장 개장 전까지는 미 지수 선물 따라간다. 그냥 무조건 따라간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미 지수 선물 그대로 따라가기밖에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외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미 지수 선물 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지수 선물이 현재 지금 플러스를 나고 있죠. 플러스를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오늘의 상승폭만 해도 0.57% 중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어제 이어서 어제가 2,600포인트를 결국은 2,600포인트 찍지 못했는데 2,600포인트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6,600포인트까지 곧 찍습니다. 곧 찍어요. 오늘 고가가 6,592포인트네요. 예. 오늘 6,600포인트 오늘 찍겠네요. 좀 이따가 곧 찍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6,6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넣어볼만 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밀렸을 경우에도 분명히 2,200포인트까지는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6,435포인트, 2,435포인트에서 매수 대기 해볼만 하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2,435포인트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2,435포인트를 지키는 여부가 우리가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얼마나 잘 지키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좀 순고력에부터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오늘 하루에 2,600포인트 바로 돌파하고, 위로 뻗을 수도 있습니다. 또 수 있는데, 그 다음 그러면 목표치는 어떻게 되냐? 6,700, 딱 2,700포인트까지 목표치 반등 목표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6,700포인트는, 이상은 한 번에 뚫기는 쉽잖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12월 14일, 그 다음에, 11월 27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저항 라인이 계속 모여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한 번에 뚫기는 쉽지 않으니까 6,700포인트까지 이번 반등 목표치를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코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주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주식행위, 모임과 영업행위, 불법 대역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전일장 마감 시황부터 알아볼까요? 일단은 상위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2거래일 연속 지수가 올라가면서 피로감이 좀 쌓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거래일 동안 한 2%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 중국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6.63포인트, 0.26% 하락을 해서 2,526.46으로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2,500선 쪽 초반대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전 성분 같은 경우에도 0.12% 조정을 받았고, 창업판 같은 경우에도 0.36% 하락을 하면서 이제 좀 마감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섹터는 많이 없는데, 도시철도 건설 인프라 쪽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딱히 특징적인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중국 기업들의 해외 인수합병 규모가요, 대폭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줄었을까요? 일단은 지금 2년 전 최고치를 찍었을 때보다 한 95% 정도 급감을 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사실 2년 최고치 대비 95%면 거의 반대로 하락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는 또는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 M&A 이슈 또는 여러 가지 활발한 경제 활동,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히 좀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년도에 61조 원, 거의 한 62조 가까이 이제 좀 됐었거든요. 중국 기업의, 중국의 이제 미국 기업 M&A 규모가.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는 30억 달러로 이제 줄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이제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연속, 감소를 하면서 한 1,054억 정도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뭐 줄어든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일본의 1910억 달러에 비해서 이제 뭐 줄어들면서 지금 뭐 2년 만에 거의 뭐 95% 이제 하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6년 만에 일본이 그 아시아 M&A 시장을 석권을 하는 그런 뭐 데이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 데이터에 조금 주목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급감한 주된 이유가 바로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일까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화해 이슈나 아니면은 뭐 F 이슈 여러 가지 이제 그 각국에서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좀 대립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좀 한다라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고, 정부에서 또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뉘앙스도 좀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쇼핑을 이렇게 기업 쇼핑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이제 뭐 다들 심증으로는 보고 있는데,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중국의 그 해외 M&A 규모가 2016년도에 244조로 이제 뭐 최고치를 찍은 다음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폭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뭐 그때 이제 하이엔그룹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안방그룹 등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제 좀 뭐 자제하는 그러한 이제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시장에서는 이 M&A 이슈가 좀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국 위안화가 3거래 연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현재 가파른 절상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무역 협상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이제 중국 위안화 쪽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일 연속 이제 좀 상승을 한 그런 부분들인데, 어제 전일 대비 기준으로는 지금 한 0.17% 이제 상승을 하면서 작년 9월 21일 이후에 이제 가장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어쨌든 무역 전쟁 이슈가 위안화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었는데, 뭐 여기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위안화가 좀 강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절상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위안화의 절상 움직임은 이 무역 협상의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무역 전쟁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좀 뭐 나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 협상, 아무래도 이제 류허 중국 부총리가 협상장에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상당히 좀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중국의 협상 의지가 좀 강하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해소 기대감으로 상당히 좀 튀어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강이 좀 줄어들면서 최대한 돌파도 좀 가능하다라는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쪽에 관련 자산이나 아니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방 이슈보다는 위쪽으로 튀어오를 거에 대한 대응을 좀 하면서 자산을 좀 지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조금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저희가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볼만한 기업은 샤오미 다시 한번 좀 이 시점에서는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홍콩 증시에 이제 상장한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썩 나이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뭐 중국 내 시장 점유율 4위, 그리고 인도 1위 스마트폰 제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샤오미가 꿈꾸는 건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한 이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부분들에 더욱더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스마트폰 내에 이 여러 가지 그 IoT를 통해서 가전 부분들까지, 그리고 이제 뭐
무인차나 여러 가지 이제 확대를 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었고, 홍콩 증시에 상장할 때도 아마 이제, 차이나 이슈에서 다뤄드렸었던 것 같은데, 시장의 관심이 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은 좀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지금같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한 이 구간대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매수가는 11.100 위안, 그리고 목표가는 15.000 위안, 현재가는 9.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샤오미는 저가 부분에서 조금 노려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시세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장 코인들은요. 보합권을 보이는 코인들이 대다수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0.3%대 강보합으로 이어가면서 4,000달러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은요. 53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위인 이더리움과 리플 역시 보합권 내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요. 0.28%대 소폭 빠지고 있지만 150달러 부근을 잘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3위부터 그리고 9위까지는요. 모두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이 장에서는요. 현재 이오스가 1% 넘는 급등, 그리고 라이트코인요. 4% 급등, 트론은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론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약 30%가량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윤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코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요. 이중지불 공격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네, 일단 미국 추대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클래식 블록체인에서 46만 달러 상당의 ETC가 이중지불됐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암호화폐 시세 변동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일단 이중지불 공격 자체는 악의적인 행위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약 51% 이상 능력을 확보해서 한마디로 이걸 핵시파워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채굴하고 거래를 땡기는 그 물량들 기준으로 총 거래 블록체인 기준에서 51% 이상, 한마디로 과반수 이상입니다. 이분 확보했을 때 나머지 블록체인에 대한 거래 변동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확보를 해서 일단 암호화폐를 2번 이상 연속으로 지출해서 이득을 챙기는 공격을 진행을 했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일단 7일 블룸버그 비롯한 외신들은 역시 코인베이스 측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UTC 블록체인에서 이런 의심스러운 조항이 좀 포착이 됐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기존 플랫폼의 원본, 오리지널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갈라져서 이더리움의 별도 플랫폼을 구축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래 기존의 이더리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사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블록체인에서 100개 넘는 블록 거래 기록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밝혔고, 일단 5일부터 4일간 수차례에 걸쳐서 약 8,500개, 5억 원어치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의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이중 지불이 발생했다라고 밝힌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 쪽의 반응은 좀 어떨까요? 네,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 개발진은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51% 공격을 안 할 것이다. 이제 뭐 채굴풀의 송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혜선 이 부분을 보시면은 뭐 어디까지나 추측으로 이 친구께서 답변을 하고 있는 만큼 그게 신뢰도 있는 답변은 아닙니다. 일단 51% 공격 자체, 말로 전체 해시파워의 51% 이상 확보해서 공격한 부분은 아닐 것이고, 기존의 채굴풀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채굴장들, 한마디로 이제 마이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채굴을 하고선 기존의 해시파워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 거래 대비해서 51% 이상을 확보하게 됐고, 여기서 움직임을 제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사실 앞에랑 뒤에 문장이 좀 다릅니다. 지금 51% 공격은 아닐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채굴풀의 소형일 것이다라고 밝혔다는 거는, 결국에는 채굴풀에서 51% 이상의 해시파워를 확보를 해서 어택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앞에 뒤에 문장은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지금 이 발원지로 지목한 업체가 암호화폐 채굴기 제조업체 린지로 지목을 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일단 초당 1,400밀리 암페어 정도의 달하는 해시파워를 최근에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지금 ASIC이라는 새로운 칩 구조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테스트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해시파워가 이더리움 클래식 한 곳으로 좀 몰렸었던 만큼, 최근에 이런 강한 해시파워를 낼 수 있는 업체가 이 정도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린지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어떻게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더리움 클래식은 각 거래소, 그다음에 채굴자들의 거래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시에 지금 채굴을 보류할 것을 당부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따른 채굴업자들의 반응은 좀 어떨까요? 네, 일단 이번 사태 이후에 나오는 지금 현재 거래소들, 그리고 지금 채굴업자들 후퇴액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기존의 발원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업계에서는 어떤 공격이 어느 시간대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다양하게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굴 관련 기업인 블록스카우트 측에서는 지금 한국 시간으로 7일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가량의 공격이 일어났다라고 분석한 반면에, 채굴 컨설팅 업체인 비트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 측 업체라고 보시면 되죠. 8일 새벽 2시부터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전한 상태입니다. 일단 이들 업체들 사이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약 100개가 넘는 블록 주정이 있었고요. 51%의 공격임을 확신을 했고요. 코인베이스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격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관측을 하면서, 지금 코인베이스 자체에 대한 어택은 아닌데 일단 다른 거래소들 기준으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위험을 제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원지가 명확하게 어디가 될지는 저희가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들의 대응은 어떤지, 앞으로 시세는 좀 어떻게 변동이 될지 궁금한데요. 일단 각국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출금 중단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는 ETC 입출금을 비롯한 거래 서비스 자체를 좀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세계에서 지금 가장 연배가 오래된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클래식 거래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블록수, 아마도 이제 51%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 블록수 자체를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거는 특정 거래자들이 전체 블록체인에 변화를 줄 수 없도록 일시적으로 만들어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플라이도 역시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거래소 플로니엑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클래식 지갑을 일시적으로 동결할 것이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일단 입출금뿐만 아니라 이제 지갑 자체를 동결을 들어감으로써 여기 안에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혹은 특정 거래자들이 변형을 만들어내서 이중 거래가 발생했던 해당 거래량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서 포착을 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중지불 공격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당분간 매도 모멘텀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신뢰도 좋아, 그다음에 추가적인 증자와 유사한 효과로 당연히 매도 모멘텀이 강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분간 일시적 신뢰도 저하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을 피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큰으로요, 아마존과 구글 주요 기업들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됐다고요? 네, 일단 미국 나스닥 주식시장들을 토큰화해서 거래하게끔 익스체인지 측에서 지금 7일
기준으로 오픈을 들어갔습니다. DX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그다음에 유명 IT 기업 10곳, 한마디로 이제 뭐 거의 쌍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들 토대로 주식 토큰을 지금 토큰화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의 STO라는 개념과 그냥 거의 유사하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올해의 트렌드, 2019년의 트렌드는 STO가 될 거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 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IEO, 한마디로 ICO가 거래소를 통해서 오픈하는 거죠. 그게 작년의 트렌드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STO가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주식이든 혹은 뭐 PF 상품이 됐던 오프라인의 어떤 투자 수단들은 전부 다 토큰화의 진행을 통해서 일반 개인들한테 토큰 형태로 오픈이 될 수가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부분이 2019년에는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자산 플랫폼 DX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3일 유럽 시장을 겨냥해서 서비스 출시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6일 서비스를 시작할 기업 10곳 명단을 밝혔고요. 여기서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바이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해서 총 10개입니다. 총 이 10개 기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냥 IT 기반 기술주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조업도 아니고 거의 다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입니다. 네. 근데 일단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을 땡겨와서 토큰화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제조업 기업들 혹은 오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추가적으로 토큰화해서 오픈할 경우에는 해당 주식 상품들이 반대로 이쪽에다가 우리는 토큰화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오퍼를 넣을 수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토큰화가 진행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 토큰 거래 물량들, 한마디로 수요층이 확실하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토큰 거래 같은 경우에는 수요층이 좀 확보가 될지 부분도 좀 의문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토큰화는 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일단 토큰화는 DX 익스체인지와 독점 계약을 맺은 MPS 마켓플레이스 시큐리티 측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MPS 측에서는 나스닥의 성장적인 주식들을 확보한 뒤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ERC20 발행 필터를 통해서 각 주식과 매칭된 토큰 발행을 들어갑니다. 일단 토큰을 구매한 구매자들은 배당을 받는 등 주식과 같은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ETF 기준으로 해외 주식 상품에 혹은 해외 증시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간접 투자 형태와 동일한 구조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중간 관리자가 있을 뿐이고, 여기서 토큰을 통해서 바로 중간 거래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DX 익스체인지 측에서는 향후 나스닥 외 뉴욕 증권거래소, NYSE, 그다음에 도쿄, 홍콩 거래소까지 시장 반경을 넓히겠다, 지금 이렇게 언급을 추가적으로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큰화된 시장이요, 기존 주식 시장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DX 익스체인지가 전통 주식시장 단점을 해결할 것이라는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개장 폐장 시간에는 주식시장과 다르게 토큰화된 증권 같은 경우는 매일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주식 하나를 쪼개서 파는 것도 가능하고, 한마디로 간접 투자다 보니까 해외 선물도 ETF로 투자를 할 때 분할로 굉장히 몇천 원 단위로도 다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간접 투자의 형태들은 어디까지나 주식에서도 지분 권한을 0.몇몇몇 %까지도 떨어뜨려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 기준으로 해서 증권은 매일 24시간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쪼개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외국인들까지도 전부 다 미국장 기준 거래를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드마이어 알파포인트 상품청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증권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기존의 지금 암호화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 지분을 나누면서 블록체인의 보안상 장점까지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큰화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은 없을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DX 익스체인지 토큰화 방식의 테더와 같은 신뢰도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일단 토큰화를 맡은 MPS가 토큰 발행량에 해당하는 만큼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역시도 발행사가 USDT 발행량만큼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죠. 사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내용인데, 테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2억 달러의 테더를 발행을 했다. 그럼 똑같이 거의 22억 달러에 해당하는 달러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혹은 만약에 이거를 해지해서 조금 더 레버리지까지도 활용을 하고 싶다 한다면은 달러 현물이 아니라 달러 선물 형태로 보유를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구조 자체가 일단 선물장, 현물장을 어느 쪽을 이용하든 이거는 이 해당 거래소 혹은 해당 STO 중심 운영사 측에서의 머리를 얼마나 잘 쓰는가의 문제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는데, 정확하게 1대1 매칭으로 상품을 변동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매칭 물량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에 나온 DX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식을 토큰화를 들어간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글의 주식을 보유를 해야 되고 이에 대한 배당 기준으로 전부 다 토큰 보유자한테 배당을 나눠줘야 되고, 토큰 보유자 입장에서는 토큰을 해당 상품들을 구매한 물량만큼 정확하게 주식의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주식 지분을 확보를 하는데 특정 단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비싼 주식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과거에 200만 원대까지도 육박을 했었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토큰이 정말 딱 1만 원어치의 매수 물량만 들어왔다 그러더라도 중간 거래소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실보유를 한 주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죠. 근데 이 주의 딱 퍼센티지 차이만큼 역시나 토큰은 차이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만 들어왔으면은 거래소 입장에서는 200만 원짜리 주식을 보유를 해야 되고 200만 원 중에서 199만 원이라는 이 차익 거래만큼의 리스크를 전부 다 본인들이 짊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크진 않지만 주식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문제는 좀 커진다는 부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토큰을 통해서 간접 투자 방식을 들어가는데, 간접 투자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매칭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개장과 폐장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주식과 달리 토큰화된 증권은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 이걸 장점으로 내세웠는데, 사실 시스템 구조로만 따진다면은 24시간 거래를 안 시키고 딱 해당 거래소가 오픈하는 시간에만 실보유를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칭하는 게 제일 안정적인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 친구들은 거래소의 총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24시간 기준으로 오픈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거래하고 싶다면은 그냥 해당 주식 상품에 실보유를 바로 들어갈 것이고, 토큰 거래는 정말 이제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혹은 이더리움이나 다른 상품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간접 투자 수단을 통해서 그냥 돈을 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토큰을 통해서 굳이 이용해야 될 비율 자체는 굉장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선 정말 거래가 그냥 이루어진다라고 보더라도 해당 거래소 입장에서는 만약에 폐장이 일어나고 나서 해당 토큰 거래 물량들을 진행을 했고, 토큰 거래 물량들이 들어온 만큼 실보유를 들어가기 위해서 다음 날장 개장에 딱 들어가려고 봤더니 포지션이 장 마감 동안에 상한가로 올라가 버렸다. 그리고 장 딱 오픈하고 나니까 바로 상한가로 스타트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시세 차익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24시간 거래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중간 운영사가 책임져야 되는 굉장히 리스크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리스크 때문에 추후 재정 상태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이 구조를 잘 구축하려면 대형 은행을 끼거나 혹은 대형 은행을 끼지 않다면은 중간에 24시간 거래를 운영하지 말고 그냥 실거래장에 오픈할 때만 운영한다거나, 이렇게 좀 장을 합법적으로 혹은 그리고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용도 기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인 코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달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금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